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적 인물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춘원 이광수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송연호 춘원연구학회 회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이광수 작가의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문학 작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책들이 보이실 텐데 춘원 이광수 전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전집 출간을 하게 된 의의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까지 이광수 전집이 이제 두 차례 나왔었는데 이전에 두 차례가 나왔었죠. 예. 1962년에 삼중당에서 나온 이광수 전집이 있었고 1979년에 있었던 그 우신사의 이광수 전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중당본하고 우신사본은 그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작품을 이렇게 배제한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친일적인 작품들은 다 뺐죠. 그다음에는 이게 새로 쓰기를 한 그런 글 조판이 돼 있었고 과거에는 새로 쓰기였으니까요. 요즘 아마 독자들이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문투도 옛날 문투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좀 읽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광수 전집을 다시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돼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었는데 출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끌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회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서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춘원 전집 발간위원회를 만들고 또 발간 실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집 발간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이 전집을 제대로 낼 것이냐. 우선 책임 감수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작품마다 감수자를 붙이고 그 감수자가 원전을 확정한 뒤에 입력한 것을 교정을 현대어로 다 보고 그다음에 해설을 붙이는 식으로 해서 새롭게 좀 접근을 하자. 지금 시중에는 이광수의 작품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책임 있게 감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이 제대로 이렇게 그 출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참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제대로 전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이제 40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나온 건데 요즘 시대의 문구나 뭐 그런 거에 맞게 독자들이 좀 읽기 쉽게 만드셨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죠? 예, 내년까지 아마 완간이 될 것 같습니다. 35권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한 25권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광수 작가 소설 중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걸 하나를 꼽아봐라 하면 아마 무정을 많이들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사의 신기원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무정은 어떤 소설인가요? 무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무정이 왜 대단한 작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작가가 당대의 직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해서 어떻게 비전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이광수의 무정은 단순히 이형식과 박영채와 김선영의 어떤 그 삼각연애라는 연애 소설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형식이라는 인물의 구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박영채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그게 바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산이 그 끊임없이 강조했던 정의 돈수 사상과 유정한 사회. 우리나라가 너무 무정한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무정을 읽어보면 무정이라는 용어가 한 30회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영체가 살고 있는 환경, 또 영체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 특히 영체를 구원하지보다는 이영식에 초점이 맞춰져서 무정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구사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영식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일본이라는 나라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미국 지향성을 바로 1917년에 보여주었다는 거죠. 일부 작가들은 춘원에 대해서 친일적인 또 일본을 향한 향일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향일적이 아니라 향미적인 이런 것들이 1917년부터 있었다. 이것은 바로 당대의 어떤 그 직무, 뭔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여성의 어떤 그 새로운 역할을 통해서 뭔가 조선을 변혁시키고자 한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근대 문학의 어떤 장편 효시로도 평가를 되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시대상도 반영이 좀 돼 있는 것 같고 도산 안창호 선생 영향도 꽤 많이 받은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책 이야기 하나를 한 게 있었는데 오산학교와 용동체험 이야기를 하실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흙이라는 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떤 책일까요? 예, 흙은 사실은 그 이광수의 어떤 민족의식이 굉장히 잘 반영됐다. 특히 용동체험이 거기에 이제 구현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만주는 사실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지만 1909년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일제가 네. 그 간도는 중국 땅이다 이렇게 그 협약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나서 그 땅을 자기들이 침범해서 결국은 만주 괴뢰 정부를 만들었던 거죠. 흙이 나올 때는 이미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괴뢰 정부가 세워진 상황이었고 일제는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간도 개척단, 그다음에 간도 이민 정책 네. 이런 것을 조선 총독부하고 만선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유도를 합니다. 네. 1910년도에 그 간도에 조선인들이 15만 정도 살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60만 명이 이주를 했어요. 춘원은 분명히 동아일보에서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지만 분화로드 운동 자체가 조선인을 간도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모범촌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그래서 그 흙에 보면은 허순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부잣집에 결혼해서 변호사로서 살고 있지만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동회를 만들고 야학을 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면서 조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그 허순에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갑진이라는 인물까지도 뭔가 새로운 모범촌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바로 뭔가 조선인들이 어떻게 해야 일제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가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무정에 이어서 유정이라는 소설이 나옵니다. 이 무정에 감명을 받은 독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으로 인해 집필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정과 유정이 제목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정이라는 게 무정한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서 유정한 세상을 만들까 이런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유정이라는 작품은 사랑도 마찬가지고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시 이제 사랑을 모티프로 한 그런 소설이죠. 여기 채석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그 평생 동지였고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백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백파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가죠.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내 딸, 내 부인을 부탁한다. 그래서 딸과 그 부인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근데 그 김인현 독립운동에 연루돼서 채석도 역시 투옥을 하죠. 감옥에 갔다가 3년 뒤에 와서 보니까 백파의 부인은 죽었고 딸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푸대접을 당하는 자기 딸하고 나이가 같죠. 그런데 남정님은 공부도 잘하고 정말 이제 착하고 하니까 부인이 그야말로 시샘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채석이 그 학교 여고 교장이었죠. 자기 학교 졸업생인데 바로 그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죠. 물론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자연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란 지구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그 써놓은 소설이 바로 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춘원 이광수는 역사 소설도 굉장히 많이 집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옆에도 있는데 원효대사도 있고 이순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춘원 이광수는 그 역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죠. 뭐 허생전이라든가 마이태자라든가 뭐 세조대왕이라든가 또는 단종예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썼고 네. 나중에는 이순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효대사 이런 걸 썼는데 이순신이라는 작품은 이 그 국난에 처했을 때 결국은 민족 영웅을 소환해서 네. 어떻게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이건 애국 계몽기에도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단재 신채호가 이순신전, 채도통전, 을지문덕전 많은 역사소설들을 썼는데 네. 이때 역사소설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소설. 역사소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인물에 충실한 소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네.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가져다 쓰더라도 그걸 작가가 재구성해서 상상적으로 허구적으로 그린 네. 이런 소설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요즘 어떤 분이 그 지적한 걸 봤는데 원효대사를 보니까 원효를 곡해했다. 이게 사실은 원효를 가지고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작가가. 그걸 있는 그대로 쓰는 건 아니죠. 역사적 사실 그대로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순신은 그 단재 신채호가 쓴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예. 그 인간 이순신에 사실은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그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색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죠. 그다음에 선조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상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야말로 1등 공신을 누가 받느냐? 주로 내시들이 받았죠.
그다음에 명나라의 원조를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주로 받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그 체험했던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병들, 네. 또 의병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상을 타지 못한 거예요. 훈장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과 더불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예. 그런 와중에도 당파 싸움을 하면서 이순신이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네. 저게 나중에 나의 그 적이 될까 봐서 이순신을 그야말로 감옥에 보내게 되고 백의 종군을 시키고 나중에 거북선을 만들 때도 그야말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협조가 되지 않은 이런 어떤 문제, 네. 이걸 아주 사실적으로 사실은 작가가 서술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순신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원효대사라는 작품은 사실은 춘원 이광수가 그 역사, 그다음에 설화 이런 데서 많이 그 소재를 취해서 소설을 많이 썼는데, 네. 원효대사라는 것은 원효하고 요석공주의 그 설화가 있죠. 예. 그 설화에다가 아사가라는 그런 여인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삼각 연애 구도를 꾸며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민 거죠. 예. 거기에다가 거짓대라든가 또 도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감복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 덕도 과정하고 연계를 지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원효대사라는 것도 당대의 어떤 그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민족 담론과 그 종교 담론이 그 합해지면서 일제가 요구한 대로 한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했죠. 일제가 그걸 요구했지만 그걸 역용해서 사실은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한 분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 소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광수 작가의 군상 3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삼봉인의 집, 혁명가의 아내, 사랑의 다각형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 삼봉인의 집이 만주로 우리 조선인들이 이주한 내용을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흙을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삼봉인의 집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삼봉인의 집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춘원 이광수가 그 민족주의적인, 민족 계몽적인 소설을 쓴 작가인데 예. 이게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공산주의적인 그 태도를 보인 주인공 설정 이런 것도 좀 있기는 있죠. 근데 여기서 정작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했던 일이 뭐냐,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임자가 없는 땅, 또 국유지 이런 걸 전부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소유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땅들을 일본 사람들에게 다 불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조선인 소작인들에게 주면 이 친일적인 소작인들이 그걸 다시 재소작을 준, 이중으로 소작료를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남부여대하고 간도로 이주를 해가는. 그러면 간도로 이주해갔을 때 이 이주해간 사람들이 간도에서 정말 간도가 우리의 제2의 고향이고 북향 정신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간도에 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정직하게 농사져서
소출을 얻고 잘 살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소설은 그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죠. 여기 삼봉이라는 그런 주인공이 예. 사실은 빚에 쪼들려서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고향을 떠나려고 했을 때 여기 노참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친일적 인사죠. 이 사람이 삼봉의 여동생인 을순이를 탐해서 첩으로 삼기 위해서 네. 온갖 수작을 다 하죠. 그리고 삼봉을 유기로 몰아넣게 되는. 물론 나중에 그 청년 변호사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일제 야합한 어떤 지주라든가 소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 이건 1930년대 소설, 20년대 소설부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봉이 간도로 가게 되는데 간도에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갔던 김문재라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동족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잡초 투성인 그 돈을 이렇게 네. 불화를 해주죠. 사실은 초창기에 간도에 갔을 때 우리 그 조선인 소작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내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을 넘어서 민족이 단체로 활동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암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발표는 했는데 예. 나중에 작품집을 이렇게 발간하려고 했을 때 일제가 총독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게 이제 소설책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춘원 이광수가 19세 때 일본어로 집필한 소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편 소설 사랑인가 이 작품을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일까요? 예, 이 사랑인가라는 작품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작품입니다. 네. 임종국이 친일문학론에서 이 사랑인가는 친일적인 소설이다. 왜 친일적인 소설이냐면 첫 번째로는 일본어로 썼다. 네. 두 번째로는 조선인 유학생이 일본 유학생을 좋아하는 동성애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따의 소설을 썼느냐 하고 평가를 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임종국은 소설이라는 것과 그 실화 이걸 좀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문길은 춘원이고 미사오는 야마자키 도시오다. 이렇게 그 완전히 동일시하는 이런 도식을 설정을 했죠. 근데 사실은 소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허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문길이라는 조선인 그 유학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외롭게 사는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집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친구를 찾아 나서는데 학교에서 우연히 이 미사오라는 친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집을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 이 미사오가 그 문길에 대해서 어느 날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문길이 돌아오는 길에 철길에 누워서 자살을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누구라는 것은 굳이 남자일 필요도 없고 일본인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랑인가라는 것은 그렇게
친일적인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네, 오늘 송현호 교수님과 함께 춘원 이광수의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족적 저항과 친일의 간극 사이에서 파란만장하고도 처절한 생애를 살아간 춘원의 삶과 또 문학, 그 사이에 있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